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계신 코너인데요.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에게 짜잔형으로 알려진 분이죠. 배우 김대현님을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코너에서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온 배우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인데 제가 트렌드가 되고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게 방송을 시작하니까 좀 네. 긴장이 되셨나 봐요. 너무 긴장돼요. 네, 아까는 말씀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예, 오늘 맞아요.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예, 근데 조금씩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긴장도 풀어지고, 네, 텐션도 올라가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짜잔형으로서 보여줬던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았던 그 네. 매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력이요? 네. 친구들, 보고 있어요? 짜자랑 TV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친구들이 짜자형 그 뿡뿡이를 안 보니까 우리 친구들 나이에 맞게 또 짜자형도 성장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갑작스럽게 매력 폭발하고 계신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던 이 어린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른 채널에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 너무 익숙한 얼굴이 갑자기 밤에 등장해가지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침에만 항상 찾아갔는데 밤에 네. 찾아가지고 좀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자주 보던 아이들은 지금 잠에 들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요. 네. 네, 또 오늘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짜잔형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너무나 매력 있는 캐릭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짜잔형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배우로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배우로서 탈바꿈 해야겠다고 생각 든 건, 일단 제가 가정이 생겼어요. 오,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아이가 생겨가지고, 정말 그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배우로서 조금 더, 한층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나요? 먹게 되었죠. 네. 아이들과 이제 놀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셨는데. 네, 그렇죠. 근데 또 제가 프로필 미리 보니까 원래가 또 연극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동떨어진 건 아니고 원래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연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저 학교 다닐 때는 그 두발 자유,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예술고등학교를 갔어요. 네, 가는데 거기서 연기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기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머리를 기르고 싶어서 갔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접하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좀 가벼웠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내가 하는 거니까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벼운 마음을 시작하니까 좀 이렇게 깊이라든가 조금 더 배우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태도들을 갖추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레슨도 받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직업으로 이 업으로 삼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연기를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껴서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일단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를 좀 이렇게 알아보게 한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을 되게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무형의 가치들이지만 사실 잊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직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되게 놓치지 않는다는 게 연기자, 배우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그 인물이 되어서 네. 그 인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간의 내면을 좀 탐구하고 네네. 좀 깊이 알아가보고 뭐 네네. 통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런 이해도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니까 한 사람으로서도 더 성숙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배우로서 성장해 가면서 또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게 연기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또 진지한 모습, 진중한 그런가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 배우로서 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이 김대현 배우만이 하고 있는 어떠한 노력이랄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 나이대 되면은 다들 레슨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저는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레슨을 받고 있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다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면서 다시 누군가 밑에서 배운다라는 게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이 나이에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못한다라는 거 인정하고 다시 배우고 있는 게 그게 제가 지금 배우로서 가장 하고 있는 노력이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얼굴도 이제 호감형이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네. 해서 좀 다양한 배역, 뭐 악역이든지 아니면 뭐 선한 역이든지 다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아까 그 어린이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밝은 텐션의 모습도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다양한 캐릭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넌 되게 원석이다. 오. 근데 아직 가공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들이 항상 가능성이 있다. 너 정말 가능성이 있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것들을 아까 말했지만 가벼운 태도로 임했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좋게 포장한 거고 좀 게을렀습니다. 갈고 닦고 문지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석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거에만 취해서 그냥 좀 게을르게 살지 않았었나.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끼나 이런 것들을 원 없이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는 게 가장 좀 저의 개인적으로 아쉬움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역도 하고 선한역도 하고 하면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이제 시작인데요. 뭐 네. 늦지 않았죠. 맞습니다. 네, 젊은데요, 뭘.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배역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배역을 좀 하고 싶은지 또 이건 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배역이 있을까요? 사실 짜잔역을 하면서 좀 착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반대되는 좀 이런 다른 면, 나쁜 면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기도 하고 사실 어떤 역할보다도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게팅아웃이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게팅아웃이요? 게팅아웃, 뭐 나가라 뭐 이런 건데 아, 그러니까 메시지가 결국 주인공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한 모습들을 계속 부정하고 나가라 그래요. 왜냐면 이런 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모습을 받아들여야지 되게 뭔가 어떻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도 평안을 찾고 이런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저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짜잔형을 하고 뭘 하면서 착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내 안에 사실 착한 면만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계속 부정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잃어가는 것 같고 더 뭔가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되게 나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네 해서 어떤 역할보다도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소원입니다.
배역은 일단 악역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나를 인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만 타인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던가 내가 표현한 것들을 온전히 좀 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네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배우로서 쭉 탄탄대로를 걸으실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어떤 성취하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 가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가정을 먹여 살리고 싶고요. 아이도 더 낳고 싶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이 좀 로망이자 꿈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배우를 하면서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딱 인간적으로 가장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생각나네요. 그쵸. 또 배우로서의 원동력, 또 내 가족, 내 사람들을 지키고 또 함께 가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기 활동하는데 그럼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일단 고맙죠. 그러니까 나는 아내가 사실 제가 지금 돈을 벌어다 주기는커녕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슨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아이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내가 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오빠의 가능성을 믿고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또 너무 고마운 게 사실 제가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 보는 것도 귀찮아해가지고 막 미룰 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게으른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을 정말 다잡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내가 그렇게 뒤에서 신뢰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아까 아이도 더 낳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럼 몇 명을 더 낳으실 건가요? 저는 지금 한 명이 있고 딸이 있고 아내랑 일단 얘기된 부부인데 마음 같아서는 한 3명 더 낳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내 아이의 네. 아빠가 네, 되고 이렇게 싶은 둘도 거네요? 이렇게 끼고 이렇게. 아, 정말요? 그러면은 총 6명의 가족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엄청나게 또 경제활동 열심히 하셔야겠는데요? 엄청나게 해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가족분들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혹시 방송 보고 있을 가족분들에게도 혹시 한 말씀 네. 하실까요? 우리 공주님. 제가 이제 원래는 원래 제 아내를 공주님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말을 이쁘게 안 해요. 공주님이라고도 말도 안 하고. 네, 우리 공주님 항상 입만 번지르르한 이 남편 정말 믿어주고 이렇게 신뢰해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아빠 밑에서 활짝 웃으면서 잘 커주고 있는 우리 도아 아빠가 정말 사랑해요. 어머, 가족분들이 보고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울컥하네요. 아, 진짜요? 네. 되게 시작할 때는 밝은 짜장면에서 점점 이렇게 좀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는 걸 또 시청자분들께서 마음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짜장면 때부터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배우로서 또 보답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아, 너무 쑥스럽네요. 아, 그래요? 아, 쑥스러워하시는데 되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아, 그래요?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 메시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 그래요? 네, 괜찮게 느껴지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도 뭐 했지만 입술을 이게 좀 덜 발라가지고 지금 좀 아파 보여가지고 촬영 전에 좀 이게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아파 보일 수 있는데 아픈 거 아니고요. 지금 입술을 좀 약간 안 발라가지고 좀 이렇게 한 거니까 네, 건강합니다. 아, 아파 보이지 않고요. 이제 그냥 보면 좀 헬스케 보인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너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계속해서 유지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짜잔형에서 이제는 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로서 성장하기를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배우 김대현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수출협의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 식품을 알리는 전시회가 도쿄 시부야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 뜨거웠던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쿄 한복판 그 중심에서 우리 한국 음식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K푸드를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 K푸드 기업들이 도쿄 시부야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한국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 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식품을 일본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알리는 자리로 전통식품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까운 나라에 우리 한국 전통식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각자 만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행사 장소는 도쿄 시부야 중심에 위치한 사쿠라 스테이지 3층이며 협의회 소속 22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전통식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현지 소비자들이 한국 전통식품의 다양한 활용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고 김치, 장류 등 수출 주력 제품과 더불어 떡볶이, 오뎅 등 한식의 대표 메뉴가 시식을 통해 입맛 까다로운 일본인들에게 소개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음식은 너무 몸이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만 아직 딸 아들 김치 매운 거 아직 못 먹으니까 앞으로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보던 음식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오니까 또 제가 몰랐던 거 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구경해보고 가려고요. そうですね、やっぱり日本にいても、普段から食べてるものもあるんですけど、韓国のその食文化とか食べてるもので全然知らないものもあったりしたので、来てよかったなって思います。はい。 이어 11월 6일에는 도쿄 내 대형 유통망을 운영하는 도쿄 스토어 등 일본 주요 유통업체들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상담회가 있었는데요. 주요 유통업체의 바이어들과의 상담회와 더불어 도쿄 스토어 각 지점 구매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한국 전통식품의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상담회에는 각 업체별로 전문 통역사를 배치해 원활한 소통을 도왔습니다. 네, 오늘 그 한국의 전통 그 식품 위주로 전시회가 있다는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네,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상시에 좀 한국 음식, 전통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었나요? 저희는 이제 한국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 전 음식 중에서 또 특히 그 전통 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죠. 아,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계 음식 관련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한국계뿐만의 식품이 아니고 제가 그 4개 분야를 경영을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식품 관련된 비즈니스예요. 네, 이게 그 중에 이제 한국 전통 음식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인연이 좀 안 돼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안내를 받고 앞으로 그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해서 또 일본 시장에 일본 마케팅에 적용 가능할 분야가 없는가 싶어서 오늘 유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여러 사업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음식 관련해서도 좀 일본 쪽으로 진출을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그럼 오늘 좀 둘러보시고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좀 있었을까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고 특히 또 그 유기농이나 또 무방부제 또 무첨가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그 어려운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설명도 들으시고 여러 이제 기업들의 대표님들과도 함께 미팅 해보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몇 가지 아이템들 지금 이제 구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일본 시장의 그 전개를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한번 저희 그 실무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작지만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여하지 못한 업체는 협의회가 대리 상담을 통해 판로 확대를 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이번 행사를 한 시부야 사쿠라 스테이지 도쿄 스토어는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90개의 슈퍼마켓과 30개의 영매점, 37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2022년 기준으로 1931억엔에 달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도쿄 스토어는 일본 각지에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상담회를 통해 한국 전통식품이 일본 내 주요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식품의 고유한 맛과 건강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었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행사장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서는 일본의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진행한 떡볶이, 오뎅, 김치 담그기 등 한국의 대표 음식을 시연하며 시식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연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식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한국 전통식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협회는 이를 통해 향후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을 예측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전라북도 동경사무소 소장이 한국 전통식품을 알리는 지역업체를 응원차 방문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향후 일본에서 이러한 행사를 통한 마케팅도 병행해 일본 현지의 대중적인 관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박람회들은 대형 박람회여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해도 그 수많은 업체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박람회 이런 행사를 보니까 되게 화려하면서도 소수 정예로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이런 소규모 박람회가 그 자신들의 기업이라든가 식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정말 알찬 행사였는데 혹시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관련된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식과 관련한 행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 전북은 예전부터 그 발효식품 엑스포라든가 그리고 익산에 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치면 전국에서도 가장 좀 발전적이고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경사무소도 올해 2월 달에 문을 열었고, 이런 도내 기업들이 많은 박람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시부야역 주변 도쿄 플라자에서 한 이번 행사는 현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아 한국 전통식품의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일본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게 해 우수한 한국 식품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일본 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한국 전통식품의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착공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급 절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3년 전인 2022년부터 시작된 착공 물량 감소가 내년부터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주택시장은 올해까지 연평균 준공 물량인 15만 6천 가구를 웃돌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 가구에 그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만 가구로 감소하며 이 같은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도 심각합니다. 수도권의 비아파트 연평균 공급량은 6만 1천 가구였지만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올해 4만 가구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문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1월부터 8월 착공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평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40.5%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부터 2026년에는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택 공급 절벽 우려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실효적이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필요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말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굉장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 PF 대출 시장의 경색으로 자금난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견과 중소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방에 있는 건설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부산의 시공 능력 평가 7위 기업이던 신태양 건설이 최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도 전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지만 자금 경색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올해에만 26곳에 달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로 2021년 12곳에서 2022년 14곳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 확보한 토지를 공매로 넘겨야 할 위기에 처한다며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7,262가구로 이는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전체 미분양의 83.2%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건설사들도 공사 후 받지 못한 대금이 17조 6천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보다 약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건설업 업황 전망 BSI는 51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0월 기준의 역대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공공공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철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수도권 일부는 분양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흡수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사업을 확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건설업계 위기가 이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의 업체를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 중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는데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의 업체에는 총 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14개 업체는 스스로 부동산 개발업을 자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업 어떤 제도이고 또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제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 공급하려면 전문 인력인 이상이 상근해야 되고 법인 자본금은 3억 원 이상, 그리고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또 부동산 개발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경기도 내 부동산 개발업체 수는 2022년 770개에서 올해 674개로 감소했습니다. 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등록업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는 2023년의 조사에 불응해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만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또한 법령 오해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실적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알아보면서 부동산도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도 좀 심각한 내용이 많구나라는 내용을 느꼈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찬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파주에서 나는 수산물이 있대요. 파주는 내륙 아닌가?
하실 텐데요. 맞아요. 파주시는 서울에서 약 40km 떨어진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파주의 북쪽에는 북한의 땅이 일부, 그리고 연천군이 있고요. 서쪽은 김포시, 남쪽은 고양시, 동쪽은 경기도 양주시와 마주보고 있죠. 대충 봐도 동서남북 다른 지역들 사이에 껴있고 바다가 있을 리가 없는 이 파주에 물고기 잡는 어촌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전국에 총 61개 국가하천이 있는데 파주에만 총 4개의 국가하천이 있고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어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는요, 좀 특별합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곳. 그래서 민물과 바다 어종이 동시에 잡히는 그곳이 바로 파주에 있습니다. 기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우리 어민들이요, 군사 접경 지역에서 어업하는 게 이래저래 힘들대요. 이 조업 대상지가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쪽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조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이 허락해야만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도 안 돼, 군사훈련이 있어서도 안 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씩 대기도 해야 한대요. 실제로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 통제도 더 심해지고 북한에서 장마철에 환강댐 방류라도 하면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고기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월북 이슈도 있어서 어민들 마음대로 좋은 배를 타지도 못하는데 배에 모터 단지도 얼마 안 됐고 실제로 많은 어민들이 지금까지도 팔로 노를 저어서 조업을 하고 있어요. 또 이곳에서 조업을 하려면 병아리를 연상케 하는 노란 조끼까지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군인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말이죠. 아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파주 어촌계 사람들은 왜 계속 이곳에서 어업을 할까요? 일단 기수지역이라 민물, 바닷물, 갯벌, 습지 할 것 없이 다양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예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의 어종이 계절별로 다양하게 잡힌다고 해요. 봄에는 황복, 여름에는 숭어, 웅어, 농어, 뱀장어, 가을에는 참게가 돈벌이가 되고요. 민물과 바다 어종이 동시에 잡혀요. 게다가 인진강에서 수확한 수산물이라 더 특별합니다. 먼저 인진강 황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영만의 식객 만화에도 나왔을 만큼 그 맛이 일품인데요. 황복은 다른 복어 종류들과 다르게 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갑각류랑 페리 위주로만 먹어서 더 감칠맛이 돈대요. 이 감칠맛이 도는 황복이 인진강으로 올 때쯤이면 산란기라서 더 기름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황복 먹으러 파주로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게다가 수온이 낮고 수류가 빠른 인진강에서 잡힌 숭어는 노량진에서 최고 시세를 받고 있고요. 바다개보다 키토산이 7.6배나 많은 인진강 참게는 영양을 가득 비축한 산란기의 인진강에 와서 그 맛이 일품이래요. 이렇게 잡힌 민물고기에 참게를 더해서 국물을 낸 매운탕이 또 유명해져서 우리 아버님들 종종 매운탕 드시러 파주 오시죠? 아무튼 이렇게 자원이 풍부한데 심지어 사람의 손을 덜 탄 청정 지역이에요. 접경 지역이라는 게 양날의 검인 게 군사적 통제 때문에 인진강의 환경과 어족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품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역적인 제약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파주 어촌계 어민들이 이곳에서 어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황복이 멸종 위기가 될 뻔했대요. 황복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1996년에는 멸종위기 보호종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 2004년부터 황복 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 마리의 치어들을 방류하고 있어요. 이 노력이 올 봄에도 여실히 결실을 맺었대요. 글쎄, 그물을 2시간 쳐놓고 걷어올리면 황복 100kg을 거뜬히 잡을 만큼 황복이 풍년이었다는데 100kg을 마리수로 따지면 황복 200마리래요. 대단하죠? 이렇게 20년 넘게 꾸준히 치어 방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민들이요, 어촌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십 년간 인진강과 함께 해온 세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조업을 쉬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강이 그리워진다고 해요. 마치 축구 선수가 필드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어민들에게 인진강은 그들의 필드 같은 존재인 거죠. 이렇게 어민들의 노력으로 민물과 바다 어종이 동시에 잡히는 축복받은 인진강은 물고기들이 산란기 때면 어김없이 알을 낳으러 찾아주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번 가을에 참게 먹으러 파주 한번 와보셔야겠죠?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양세빈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빈 아나운서 이번에 정말 좋은 곳에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금요일 서울 근교에서 실내외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2024 APAP 작품 투어입니다. APAP는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안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보통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은 멀리서 거리를 두고 관람객은 감상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2024 APAP 작품 투어는 관람객들에게 예술 경험을 선물하는 데 의미를 둔 프로그램이라서 이 공간 안에서 잠시 앉아 쉬어가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 편안한 감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관람 코스는 보시는 것처럼 안양 파빌리온에서 시작해 비밀의 숲을 거쳐 다시 안양 파빌리온까지 이렇게 준비되었었고요. 2005년부터 시작해 총 7회까지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올해 4월 2일부터 시작해 지난 11월 30일에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또 내후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까먹지 않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시 좀 보더라도 너무 좀 기대가 되었던 그런 전시인데 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시는 혹시 관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2024 APAP 작품 투어는 안양 파빌리온에서 출발해 60분에서 80분가량 전문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만 위치가 산기슭이다 보니 노약자분들을 배려해 시간 소요는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미술 작품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도슨트가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전시 사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지점인 안양 파빌리온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작품인데요. 안양 파빌리온 내부에서 큰 통창이 서로를 마주보는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 서로 마주보면서 해가 뜨거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건물 안에는 이처럼 기둥이 없고 간접 조명으로 실내를 밝혔습니다. 조명이 설치된 벽은 곡선 형태로 특정 지점에서 서서 보면 곡선 안에서 직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조형 감각까지 살려 작가의 예술적 개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내부의 다른 작품들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폐가구와 버려진 거푸집을 활용해 작업하신 최정화 작가님의 무문관, 그리고 또 다른 전시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너무나도 좀 인상 깊게 이렇게 뭔가 자연과 어우러진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실내외 전시라고 하셨는데 혹시 외부에도 좀 전시가 꾸며져 있었던 걸까요? 네, 이렇게 외부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더 많은 작가님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들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어우러지는 전시를 통해 환경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보시는 이 바위는 우종택 작가님의 방영상수인데요. 너무 많은 스포를 담지 않고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도 되는가라는 반성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또 건너편 문주 작가님의 지상의 낙원에서는 햇빛과 화광석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잠시 앉아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종종 공연 공간으로도 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일부였던 나무들을 의자로 활용하는 등 자연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연과 이 전시의 조화 너무나도 멋진 의미까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안양 파빌리온 외에 혹시 내부에도 또 다른 전시가 있었을까요? 네, 내부는 아니지만 내외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은 MVRDB의 팀의 전망대인데요. 공원 중앙에 평지가 놓인 것을 착안해서 등고선과 등고선을 잡아 올린 형태로 디자인된 건축물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낮은 경사로의 오르막길로 설계해서 146m를 전부 올라도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요. 꼭대기에서 인증샷은 그래도 꼭 찍으셔야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 건축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만 마이어 노이슈타트 작가의 리볼버인데요.
이렇게 누워있는 기역자 형태로 총에 비유해서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 풍경을 즐길 수 있었고요. 산책길을 따라 내려오시다 보면 5작품 정도를 더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빈 아나운서 너무 좋은 데 다녀오셨었네요. 혹시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네, 안양예술공원의 색다른 모습을 야간에 관람하는 나이트 투어, 그리고 외국어 해설로 감상하는 영어 투어도 존재했습니다.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이즈도 굉장히 커가지고요. 여기 갈 때 또 전시 비용이 얼만가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비용은 어땠나요? 네, 기존의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000원으로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4 전시해설 활성화 사업의 일부분으로 11월 전시 마감일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왔던 전시다 보니까 앞으로도 개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선 다음에 나도 가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시의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나가던 안양시 시민들도 산책처럼,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관람객들도 세계적인 건축가의 예술성을 살펴보며 즐길 수 있었던 것이 이 전시의 포인트였습니다. 더군다나 무료로 친절한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 매력이었는데요. 시원한 가을이 가기 전에 마지막 나들이로 2024 APAP 작품 투어, 참 즐거운 투어였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 사진으로 봐도 정말로 즐거운 투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전시 소식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소식 준비해 주신 양세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